2026년 4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을 다룬 영화 마이클이 개봉했어요. 비평가 점수 40점대, 관객 점수 96점. 보통 비평가들이 호평하면은 관객도 슬그머니 외면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달랐어요. 오히려 반대였죠.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개봉 3주 만에 전 세계 수익 5억 달러, 음악 영화 역사상 최고 기록이에요. 오늘은 이 영화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에 대해 해외에서 전해지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싹 다 풀어드릴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컨셉의 컨셉 콩콩콩입니다. 혹시 마이클 잭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딱 정리해드릴게요. 마이클 잭슨은 1958년 미국 인디애나주 게리라는 작은 공업도시에서 태어났어요. 10남매 중 8째, 집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죠. 아버지 조 잭슨이 아이들을 모아 밴드를 만들었어요. 잭슨 5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이 리드싱어를 맡았는데 데뷔 당시 나이가 고작 10살이었어요. 10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근데 이 10살짜리가 무대에 오르면 성인 가수 못지않은 퍼포먼스를 뽑아냈어요. 당시 모타운 레코드 관계자들이 이 아이가 진짜 10살이 맞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1982년 솔로 앨범 스릴러를 발표합니다. 이 앨범이 얼마나 팔렸냐면요, 지금까지 약 7천만 장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 1위입니다. 40년이 넘도록 단 한 명도 이 기록을 깨지 못했어요. 이 앨범 하나에서 싱글이 7곡 나왔는데 그 7곡이 전부 빌보드 차트 탑 10에 진입했어요. 빌보드 역사에서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숫자 기록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마이클이 등장하기 전 MTV라는 음악 채널이 있었어요. 80년대에 뮤직비디오를 틀어주는 가장 영향력 있는 채널. 당시 MTV는 흑인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를 거의 방영하지 않았어요. 마이클의 빌리진 영상도 처음엔 거절당했는데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 채널 포맷은 화이트록입니다. 화이트록이 뭐냐면요, 백인록 음악이에요. MTV가 출범 초기에 스스로를 백인록 음악 전문 채널로 정의했고 그 포맷에 맞지 않는 흑인 아티스트는 아예 방영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어요. 지금 들으면 믿기지 않죠. 근데 이게 1983년의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마이클이 MTV의 자리를 잡으면서 흑인 아티스트들의 방영이 대폭 늘어났고 음악 산업의 인종 장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93년 슈퍼볼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슈퍼볼 하프타임 쇼는 어마어마한 무대잖아요. 비욘세, 레이디 가가, 에미넴 같은 스타들이 선 그 무대요. 근데 1993년 이전까지 하프타임 쇼는 그냥 쉬는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화장실 가고 음식 가져오는 시간으로 쓰던 자리였죠. 마이클이 그 무대에 오른 날 시청자가 1억 3,340만 명이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하프타임 공연이 본 경기보다 더 많은 시청자를 끌어모은 순간이었죠. 경기를 보다가 채널을 켠 게 아니라 하프타임 공연을 보려고 TV를 켠 거예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이 사건 이후 NFL 하프타임 예산을 대폭 늘리고 세계 최고의 스타를 섭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볼 하프타임 쇼라는 문화 자체는 마이클 잭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기네스 세계기록 2000년 등재. 팝스타로서 가장 많은 자선단체를 후원한 인물이에요. 지원한 단체가 39개, 평생 기부한 금액이 약 3억에서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억에서 7천억 원에 달해요. 심지어 유언장에도 사후 수익금의 20%를 자선단체에 계속 기부하라고 명시해뒀어요. 죽고 나서도 기부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감이 오시죠? 마이클 잭슨은 단순한 팝스타가 아니었어요. 음악, 방송, 문화, 그리고 인종의 역사까지 동시에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 중에 완전히 틀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이클 잭슨에 대해 몰랐던 것들. 첫 번째, 피부색이 바뀐 진짜 이유. 마이클 잭슨의 피부가 점점 밝아지면서 수십 년 동안 이런 말들이 돌았어요. 흑인이 싫었던 거 아니냐, 인위적으로 탈색한 거 아니냐. 마이클은 1993년 오프라 인터뷰에서 직접 해명했어요. 나는 백반증이라는 피부 질환이 있습니다. 백반증은 피부가 스스로 자기 색깔을 잃어가는 병이에요. 어떤 인종에게도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2009년 사망 후 공식 부검 보고서가 공개됐어요. 보고서에는 피부 전반에 걸쳐 밝고 어두운 반점이 혼자함이라고 적혀 있었고 의학 연구에서도 백반증과 일치하는 소견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가 피부를 하얗게 만든 게 아니라 불균일하게 색을 잃어가는 피부를 균일하게 보이도록 처리한 거였어요. 오히려 반대였던 거죠. 그리고 부검 보고서에는 한 가지가 더 나와요. 머리카락도 본인 것이 아니었어요. 가발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봐왔던 마이클의 트레이드마크 헤어스타일, 1980년대 중반 이후 그 헤어스타일은 전부 가발이었어요. 왜 가발이었냐? 그게 바로 다음 이야기예요. 두 번째, 1984년 펩시 광고 사고, 25년 뒤로 이어진 비극. 1984년 1월 27일 마이클은 펩시 광고를 촬영하던 중 불꽃 폭죽이 오작동하면서 머리에 불이 붙었어요. 카메라가 그 순간을 그대로 찍고 있었고 영상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마이클은 처음에 불이 붙은 줄도 몰랐어요. 흥이 올라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스태프들이 달려들어서야 진화가 됐습니다. 두피에 2도에서 3도 화상을 입었어요. 모낭이 손상됐고 두피 일부에서 머리카락이 영구적으로 자라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발이 필요해진 거예요. 근데 이 사고의 진짜 비극은 따로 있어요. 화상치료 과정에서 처방받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에 마이클이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이 중독이 25년에 걸쳐 조금씩 그를 갉아먹었고 결국 2009년 수면을 위해 강력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맞다가 사망에 이릅니다. 프로포폴은 원래 수술실에서 전신 마취를 위해 쓰는 약이에요. 그걸 잠을 자기 위해 매일 밤 맞고 있었던 거예요. 1984년 광고 현장에서 폭죽 하나가 잘못 터진 게 25년 뒤 그의 죽음으로 이어진 겁니다. 근데 마이클은 이 사고 이후 펩시에 소송을 내지 않았어요. 합의금으로 받은 150만 달러 전액을 소아 화상 환자 치료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자신을 다치게 한 회사에 소송 대신 기부를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스무스 크리미널의 45도 기울기. 사실은 특허받은 발명품이었어요. 스무스 크리미널 뮤직비디오에서 마이클과 댄서들이 앞으로 45도 기울어지는 그 장면 기억하시죠? 신경과학자들이 이 동작을 직접 연구했는데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신체 구조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각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된 사람이라도 그 각도로 기울어지면 발목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져요. 마이클은 어떻게 한 걸까요? 신발 밑창에 V자형 홈을 팠어요. 그리고 무대 바닥에 그 홈과 딱 맞물리는 철제핀을 설치했습니다. 공연 중 특정 지점에 서면 신발이 핀에 정확히 걸리면서 몸이 고정되고 그 상태에서 앞으로 기울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시스템이 1993년 미국 특허청에서 공식 특허를 받았어요. 팝스타이면서 발명가이기도 했던 거예요. 네 번째, 그는 사실 엄청난 독서광이었어요. 마이클 잭슨 하면 화려한 무대, 네버랜드, 기괴한 셀럽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근데 그의 도서관에 책이 몇 권이나 있었는지 아세요? 네버랜드 도서관과 헤이븐허스트 저택 도서관을 합치면 약 1만 권이에요. 역사, 건축, 사진, 과학, 디자인 분야를 닥치는 대로 읽었고 가장 좋아하는 시인은 스코틀랜드 시인 로버트 번스였어요. 타블로이드 잡지는 절대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제작진들이 이렇게 말하죠. 마이클은 회의에 오면 항상 아무도 생각 못한 레퍼런스를 책에서 찾아왔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즉흥적인 천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끊임없는 공부가 뒷받침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영화 마이클, 그리고 해외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 자, 이제 영화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영화 마이클이 다루는 시기는 잭슨 5 시절부터 1988년 배드 앨범까지예요. 마이클 잭슨 최애 전성기의 이야기죠. 감독은 트레이닝데이의 앙투안 푸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이클 역할은 마이클의 실제 조카인 자파르 잭슨이 맡았어요. 비평가들 반응은 혹독했어요. BBC는 영혼 없는 현금 쓸어담기라고 했고 데일리 비스트는 아예 대재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관객들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관객 점수 96점, 개봉 첫 주말 미국에서만 9,720만 달러, 전 세계 2억 1,700만 달러, 3주 만에 5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음원 스트리밍도 폭발했어요. 개봉 첫 주에만 1억 3,750만 건. 그리고 흥미로운 현상이 따로 있어요. 8살, 6살짜리 아이들이 영화를 보고 처음으로 마이클 잭슨을 발견하고 있어요. 알파 세대들이 틱톡에서 문워크 챌린지를 올리고 40년 전 스타가 2026년에 새로운 팬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영화를 만들면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작 비하인드로 넘어가 볼게요. 영화 마이클 제작 비하인드,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들. 첫 번째, 목소리 메모 한 개로 시작된 캐스팅. 이 영화의 캐스팅 과정부터 드라마예요. 제작사는 전 세계에서 약 200명의 배우를 오디션했어요. 거의 2년이 걸렸는데 딱 맞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제작팀에 목소리 메모 하나를 보냈어요. 자파르 잭슨의 목소리였습니다. 자파르는 마이클의 형 저메인 잭슨의 아들이에요. 마이클의 실제 조카죠. 그 목소리를 들은 제작팀이 즉각 반응했고 캐스팅이 시작됐어요. 근데 자파르는 원래 배우가 꿈이 아니었어요. 꿈이 골프 선수였습니다. 연기 경험도 없었고 댄스 트레이닝을 받은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캐스팅 이후 거의 2년 동안 연기 레슨과 집중 댄스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문워크부터 토우 스탠드, 마이클 특유의 머리 흔들기까지 하나하나 다 배웠습니다. 스크린 테스트 영상을 처음 본 감독 앙투안 푸카가 이렇게 말했어요. 현장의 모든 스태프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캐스팅을 최종 확정 짓는데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었어요. 마이클의 어머니 캐서린 잭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파르는 내 아들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자파르가 처음으로 문워크를 제작진에게 선보인 장소가 있어요. 바로 마이클 잭슨이 살던 집 헤이븐허스트 저택이었습니다. 1983년 모타운 25주년 TV 특집에 나가기 전 마이클이 문워크를 혼자 연습했던 바로 그 집에서 조카가 그 문워크를 처음으로 재현한 거예요. 두 번째, 30년 된 합의서 하나가 영화 전체를 바꿨어요. 이 영화는 원래 완전히 다른 영화였어요. 감독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나는 1993년 경찰이 네버랜드를 급습했을 때 마이클이 동물처럼 취급받으며 강제로 옷이 벗겨지던 그 장면을 직접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영화의 오프닝은 1993년 마이클이 아동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장면이었어요. 감독은 그 순간을 날과 그대로 담으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작 도중에 30년 전에 작성된 법률 문서 하나가 발견됐어요. 배경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1993년에 마이클은 한 소년의 가족으로부터 성추행 의혹 소송을 당했어요.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됐는데 합의금이 하나로 약 33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합의서 안에 이런 조항이 숨어 있었어요.
이 합의의 당사자인 피해 가족과 마이클 잭슨의 관계는 앞으로 어떤 영화나 TV 프로그램에서도 묘사하거나 언급할 수 없다. 1993년에 변호사들이 계약서에 끼워 넣은 조항이에요. 당시엔 아무도 이에 훗날 영화 제작에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지 못했겠죠. 근데 30년이 지난 2026년 이 조항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더 황당한 건 제작팀이 대본을 검토할 때 이 조항을 완전히 놓쳤다는 거예요. 영화를 다 찍고 나서야 발견한 겁니다. 결국 22일간 재촬영을 해야 했어요. 추가된 비용만 하나로 약 140억에서 200억 원이었어요. 이 비용은 마이클 잭슨 유산관리재단이 부담했고 그 대가로 재단은 영화 수익의 일부를 지분으로 받았습니다. 네버랜드 장면도 1993년 사건도 그 이후의 이야기도 전부 잘려나갔어요. 그래서 영화가 1988년에서 끝나는 거예요. 마이클의 삶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시기가 통째로 빠진 채로요. 세 번째, 감독이 찍은 영상의 3분의 1은 아직도 편집실에 있어요. 감독이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자신이 찍은 영상의 3분의 1이 최종 영화에서 잘려나갔다고요. 배드 투어, 데인저러스 투어 장면들과 1993년 이후의 이야기들이 편집실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속편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쿠키 영상은 한국 개봉판 포함 전 세계 어디서도 없어요. 대신 엔딩 크레딧 직전, 화면이 암전되기 전에 이런 텍스트가 뜹니다. His story continues. 마블 영화처럼 대놓고 속편을 예고한 건 아니에요. 근데 라이온스게이트는 흥행 성적을 보고 속편을 준비 중이라고 이미 밝혔어요. 자파르 잭슨 본인도 지금 초기 개발 단계라고 했고요. 속편이 나온다면 데인저러스 앨범, 네버랜드 구입, 그리고 그 이후 이야기를 가를 가능성이 높아요. 파트 2에서 등장할 인물로 보도된 이름이 있어요. 바로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입니다. 그런데 폴 맥카트니와 마이클 잭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80년대 초 두 사람은 함께 작업하면서 친해졌어요.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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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irl Is Mine 같은 곡들이 이때 나왔죠. 이때 폴이 마이클에게 이런 조언을 했어요. 음악 산업에서 진짜 돈은 음악 자체가 아니라 출판권을 갖는 것이다. 출판권이 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노래 하나가 영화에 쓰이든 광고에 쓰이든 방송에서 틀어지든 매번 저작권료가 나오는데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쉽게 말하면 노래에 달린 파이프라인이에요. 음악이 세상 어디서 쓰이든 돈이 흘러들어오는 구조죠. 마이클은 이 말을 흘려듣지 않았어요. 1985년 8월 10일 비틀즈 노래를 포함한 ATV 뮤직 카탈로그를 4,750만 달러에 구매합니다. 문제는 폴 맥카트니 본인도 그 카탈로그를 사려고 협상 중이었다는 거예요. 마이클이 더 높은 가격을 써내서 낙찰받았고 폴은 자기가 조언해준 친구에게 자신의 노래 출판권을 빼앗긴 꼴이 됐어요. 이후 폴은 비틀즈 노래를 쓸 때마다 마이클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폴이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한 적도 있죠. 네 번째, 스릴러 뮤직비디오. 마이클이 직접 파기하려 했어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뮤직비디오인 스릴러가 세상에 나오지 못할 뻔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이클 잭슨은 당시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귀신, 좀비, 마법 같은 것들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종교예요. 근데 스릴러 뮤직비디오가 딱 그 내용이잖아요. 마이클은 제작이 완료된 후 마스터 테이프를 직접 파기하려 했어요. 감독 존 랜디스가 간곡하게 설득한 끝에 마음을 바꿨는데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자막을 넣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스릴러 뮤직비디오 앞에 이 문구가 나와요. 나의 강한 개인적 신념으로 인해 이 영상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오컬트나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믿음을 지지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작비 이야기도 재미있어요. 원래 CBS 레코드가 제작비 지원을 거절했어요. 당시 뮤직비디오 치고는 너무 큰 규모였거든요. 그래서 마이클과 존 랜디스 감독이 생각해낸 방법이 있어요. 뮤직비디오 본편을 찍으면서 동시에 그 제작 과정을 담은 메이킹 영상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메이킹 영상을 MTV와 쇼타임 채널에 단독으로 먼저 틀 수 있는 권리, 즉 단독 방영권을 미리 팔았어요. MTV는 뮤직비디오 본편을, 쇼타임은 메이킹 영상을 독점으로 먼저 방영하는 조건이었어요. 두 채널에서 받은 돈으로 제작비를 충당한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유튜브 독점 공개권을 미리 팔아서 촬영비를 만든 셈이에요. 당시로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MTV가 흑인 아티스트를 거부했을 때 마이클이 그 벽을 부순 방법. 이 장면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로 꼽혀요. CBS 레코드 사장 월터 예트니코프가 전화 한 통으로 MTV를 협박하는 장면이에요. 영화에서 마이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흑인 아티스트다. 그 누구도 피부색으로 차별받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 이 장면은 실화에 기반한 거예요. 월터 예트니코프는 자신의 회고록에 직접 이렇게 썼어요. 나는 MTV가 마이클 잭슨의 영상을 틀지 않자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들은 포맷이 화이트록이라서 안 된다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소리쳤다. 결국 MTV는 빌리진을 방영했고 이후 흑인 아티스트들의 방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이클 잭슨 유산관리재단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월터 예트니코프가 그 벽을 무너뜨렸고 그 이후 한 세대의 흑인 아티스트들이 그 문을 통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400명의 관객이 세트장에서 진짜로 울었어요. 영화 속 콘서트 장면이 유독 현장감 넘친다는 평이 많아요. 이유가 있어요. 제작팀은 CG, 즉 컴퓨터로 관중을 만들어 넣는 방식 대신 실제 관객 400명 이상을 현장에 직접 불러서 촬영했어요. 카메라도 총 8대를 관중석 곳곳에 배치해서 찍었고 촬영 중 반응이 너무 리얼해서 카메라를 2대 더 추가했을 정도예요. 자파르가 무대에 올라서 공연하면 관객들이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방식이었죠.
감독은 이렇게 회고했어요. 그들이 그냥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자파르가 무대에 올라서 움직이는 순간 관객들이 진짜 마이클 잭슨 콘서트에 온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심지어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을 때도 더 해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400명이 만들어낸 에너지를 8대의 카메라로 스타디움 가득 채운 것처럼 담아낸 거예요. 그 에너지가 그들 화면에 담긴 거고요. 마이클 잭슨은 2009년 6월 25일 세상을 떠났어요. 사망 당시 남긴 빚이 약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천억 원에 달했어요. 근데 지금 그의 유산 가치는 약 2조에서 5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사망 후 15년 만에 빚더미가 조단위 제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26년 지금 그는 새로운 팬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살아서도 세상을 바꿨고 죽어서도 계속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그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어딘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컨셉의 컨셉.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그 안의 구조를 읽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